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르노코리아가 국내에서 흥행 중인 그랑콜레오스를 앞세워 중남미, 중동 등 신흥시장 수출 확대에 나섰습니다. 틈새 시장을 공략해 해외 판매 실적 회복을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2021년 GS 리테일이 8천억 원에 인수한 배달 플랫폼 요기요가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부가가 435억 원으로 뚝 떨어지면서 GS 리테일도 손절하는 모습입니다. K뱅크가 세 번째 IPO 도전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연체율 상승과 업비트 의존 구조, 냉각된 IPO 시장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분위기입니다. 우리금융의 동양 ABL 생명 인수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며 정대규 전 신한라이프 대표가 동양생명 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직 통합, 노조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르노코리아가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 그랑콜레오스를 앞세워 중동과 중남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합니다. 국내에서 흥행에 성공한 그랑콜레오스가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해란 기자입니다. 르노코리아가 국내에서 인기를 끈 중형 SUV 그랑콜레오스로 중동과 중남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르노코리아는 어제 부산 공장에서 생산한 그랑콜레오스를 멕시코와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해 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초도 물량으로 향후 브라질, 우루과이,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등으로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을 위한 사전 물량이 수출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르노코리아는 아프리카 등 다른 신흥시장으로의 수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 확대에 나서는 이유는 그동안의 수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올해 4월까지 르노코리아는 국내에서 18,850대를 팔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판매량이 159.2% 급증했습니다. 특히 그랑콜레오스가 15,000대 이상 팔리며 전체 내수의 83%를 차지하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수출은 올 4월까지 9,749대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2% 급감했습니다. 수출 실적이 주춤한 르노코리아가 국내에서 흥행에 성공한 그랑콜레오스를 앞세워 해외 판매 확대를 꾀하는 겁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기존 자동차 강국은 이미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가 자리 잡고 있어 시장 점유율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 반면 중남미와 중동은 SUV 선호가 높고 중저가 가격대 모델에 대한 수요도 많아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여기에 미국 관세 영향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점도 장점으로 꼽히는 만큼 틈새 시장을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네,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위대한 상상이 본사를 강남으로 옮기며 초심 회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악화와 구조 조정, 대주주인 GS 리테일의 거리두기까지 겹치며 실적 반등 가능성은 요원한 상황인데요. 이혜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요기요가 초심으로의 회귀를 선언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요기요는 적자 행진이 계속되자 사옥 이전 6년 만에 초심으로 회귀하겠다며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위대한 상상은 서초구를 떠나서 강남구 역삼 823 빌딩으로 본사를 이전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역삼은 다수의 IT 기반 스타트업이 자리한 곳으로 요기요 또한 초창기 빠르게 성장했던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네, 조금 의아한데요. 본사 이전하는 걸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요기요 측은 본사 이전이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닌 이 고객 접점에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삼은 유동 인구가 많고 또 외식 상권이 발달해서 배달이나 외식 소비가 활발한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역삼은 요기요가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실제 운영 중인 대표 시범 공간으로 디지털 플랫폼과 오프라인 실증을 연결하는 이 푸드테크 테스트베드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본사를 옮기면서까지 실적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건데요. 최근 요기요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요기요를 운영하는 위대한 상상은 지난 2022년부터 줄곧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요. 2022년 864억 원, 2023년 4,841억 원, 2024년 2,747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요기요 침체에 GS 리테일의 신사업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GS 리테일은 2021년 재무적 투자자 2곳과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해서 8천억 원의 요기요를 인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GS 리테일이 약 3천억 원을 썼는데요. 지난해 기준 GS 리테일의 요기요 보유 지분 장부가가 435억 원까지 떨어지면서 인수 비용 대비 약 85% 하락했습니다. 네, GS 리테일의 요기요 인수 당시에 이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건데요. 이에 지난해 4월 GS 리테일의 허소웅 대표가 위대한 상상의 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 요기요의 반등에 한 번 더 기대감이 모였지만 결국 이 허 대표가 8개월 만에 위대한 상상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는 등 거리를 두는 모습에 이 또한 아쉬움으로 좀 남게 됐습니다. 네, 실적 반등을 위해서 요기요가 내놓은 전략이 있나요? 네, 우선 요기요는 외형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더욱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로봇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배달 서비스라는 본질을 더 중요시하고 각종 식품 브랜드들과 협업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이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같은 요기요의 노력에도 실적 개선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경쟁사인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업계 점유율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배달의 민족은 업계 1위 자리를 추격해오고 있는 쿠팡이츠를 견제하기 위해 최근 CJ E&M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과 손을 잡으면서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승부수를 건 요기요의 행보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는 올해 세 번째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인데 대내외 환경 변화로 고심이 깊은 분위기입니다. 기업 공개 시작이 얼어붙었고 내부적으로도 건전성 강화와 제휴사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리스크 해소라는 과제가 제기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이사회가 지난 3월 기업 공개 추진을 결의하면서 세 번째 IPO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K뱅크는 2022년 IPO 예비 심사를 통과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상장 계획을 철회한 이후 지난해 10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부진한 결과를 받으며 또다시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세 번째 IPO 도전을 앞둔 K뱅크는 펀더멘탈 다지기와 외형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K뱅크의 당기순이익은 1,2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고 가입 고객 규모는 1,274만 명으로 1년 사이 321만 명 증가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올해 사장님 부동산 담보대출 영역을 후순위 대환으로 넓히고 개인 사업자 대출 확대와 1,000조 규모 기업금융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다만 IPO 세 번째 도전을 앞두고 대내외적 여건은 좋지 않아 내부적으로 고심이 깊습니다. 외형 확장을 위해 선택한 대출 자산 확대는 연체율 상승에 따른 건전성 리스크가 제기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K뱅크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83%로 전년 대비 1.05%포인트 급증했고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인 고정이하 여신 규모는 130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는 환율 변동성 확대와 고관세 내수 부진이 맞물려 대출 상환 능력 악화 전망이 이어짐에 따라 건전성 관리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또 K뱅크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실명계좌 제휴 관계를 통해 급격한 외형 성장에 성공했지만 IPO 과정에서 업비트 수익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 경쟁력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IPO 대어로 지목된 DN솔루션즈, 롯데 글로벌로지스가 최근 상장 철회를 결정하는 등 얼어붙은 IPO 시장 상황도 K뱅크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우리금융의 동양 ABL생명 인수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생보업계의 시선이 양사의 새로운 수장 인선에 쏠리고 있습니다. 인수 실무를 총괄한 성대규 전 신한라이프 대표가 동양생명 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조직 통합과 재무 건전성, 노조 반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양사는 오는 7월 초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새 경영진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양생명 차기 대표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성대규 인수단장입니다. 성 단장은 과거 초대 신한라이프 대표를 맡아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화학적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인수 전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해 조직 이해도와 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ABL생명은 외부 출신 인사가 새 대표로 낙점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현재 ABL생명 대표는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 측 인사로 이번 인수를 계기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동양생명의 경우 현재 대표이사인 이문구 사장의 연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M&A 이후 피인수 기업의 대표는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거 신한금융이 오렌지라이프 인수 당시 기존 대표를 연임시킨 사례가 있어 우리금융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양사 모두 오랜 기간 독자 생존을 해온 만큼 인사 직후 조직 통합을 둘러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산 시스템 일원화와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노조와의 협상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합니다. 실제 신한라이프의 경우 전산 통합에만 22개월, 노조 단일화는 4년이 걸렸습니다. 재무 건전성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동양생명은 PF 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의 29%에 달하고 ABL생명은 최근 10년간 대주주가 3차례나 바뀌며 고객 신뢰 회복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조 반발도 변수입니다. 동양 ABL생명 노동조합은 고용보장과 인수에 따른 보상 요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우리금융이 정당한 절차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며 우리금융의 내부 통제 개선과 자본관리 이행 계획을 반기별로 보고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보험사 경영 경험이 없는 우리금융이 첫 생명보험 계열사의 수장을 누구로 내세울지에 따라 향후 조직 안정성과 통합 시너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당 섭취의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탄산음료 시장 투톱인 롯데칠성과 LG생활건강의 주가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속 노화가 일회성 유행이 아닌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2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증권사들도 일제히 적정 주가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느리게,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저속 노화에 관심이 커지면서 탄산음료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당이 지목받으면서입니다. 펩시콜라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롯데 칠성음료 1분기 영업이익은 25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1.9% 감소했습니다. 특히 주력 사업인 음료 부문 영업이익이 45.6% 하락했습니다. 지난 분기엔 자그마치 8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예상보다 더 부진했던 음료 실적 부진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롯데칠성을 바라보는 증권가의 눈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발간한 증권사들은 나란히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코카콜라 음료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LG 생활건강 역시 실적 악화로 17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을 만큼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때 주당 178만 원을 넘어서며 20조 원이 넘었던 시가총액이 5조 원대로 후퇴한 LG 생활건강의 주가는 33만 원 수준으로 30만 원 선도 불안한 모습입니다. 실적과 주가가 불안정해진 LG 생활건강은 돌파구로 초저가 K뷰티 사업에 문을 두드리는 분위기. 이마트와 단독으로 비욘드의 새로운 스킨케어 라인을 출시했고 다이소엔 케어존 플러스, 코드글로 컬러 등 전용 브랜드를 따로 내고 입점했습니다. 사업 체질 개선 기대감에 지난 29일 이후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 5곳에서도 LG 생활건강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성장 동력 확보에 높은 점수를 준 것입니다. 다만 증권사 10곳은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카카오가 올 1분기 아쉬운 실적을 내놓은 가운데 오늘부터 인공지능 메이트 서비스인 카나나 앱의 사전 베타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AI 서비스로 본격적인 실적 반등 모멘텀 마련에 시동을 건다는 계획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1분기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카카오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감소한 1조 8,63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2% 감소한 1,05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의 발목을 잡은 건 콘텐츠 부문입니다. 콘텐츠 부문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16% 줄어든 8,70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웹툰, 게임 등 콘텐츠 시장 경쟁 심화와 1분기 흥행 지식재산의 부재가 매출 부진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반면 플랫폼 부문 매출액의 경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 전년 동기 대비 4% 늘어난 9,9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안에 AI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해 반등에 나서겠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AI 메이트 서비스 카나나의 베타 테스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반등 모멘텀 마련에 시동을 건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카나나 앱에서는 개인 AI 메이트 나나를 활용한 채팅과 그룹 AI 메이트 카나를 활용한 그룹방 만들기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나다를 시작으로 올해 AI를 통한 본격적인 수익화에 나선다는 계획. 쇼핑, 로컬 등 특정 분야 AI 추천과 생성형 검색 서비스는 물론 오픈 AI 공동 개발 상품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체코 원전 수출 사업이 프랑스 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건설 참여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각각 수조 원대 수주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계약 체결이 미뤄지면서 수주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체코 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 간 최종 계약 체결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사업에 시공과 기자재 공급사로 참여하는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예상 수주액은 전체 사업비의 20에서 25%인 5에서 6조 원, 대우건설은 15에서 20%인 4에서 5조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계약이 무기한 지연될 경우 실적과 수주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사업에 배치했던 운영 인력이 낭비되는 등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다만 체코 전력공사는 다음 주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계약 재개를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체코 정부도 자국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체코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된 만큼 현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 계약이 즉시 이뤄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계약이 절차상 변수에 부딪힌 것일 뿐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가 현지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한소환과의 신규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본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마친 만큼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선 계약 체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유럽 원전 시장 진출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40조를 돌파하며 5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무기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하나에어로는 올해 천무와 K9 수주 물량이 인도되고 유럽 현지 생산시설 확충도 가시화되는 만큼 실적 상승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5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시가총액 40조 5,217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오늘은 장중 52주 신고가인 주당 90만 원까지 오르며 시가총액 40조 7,4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화에어로의 시가총액 상승을 이끈 건 국제정세 불안 지속에 따른 실적 상승세와 기대감 덕입니다. 한화에어로는 올해 1분기 매출 5조 4,842억 원, 영업이익 5,608억 원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78%, 3,060% 올랐습니다. 영업이익 중 자회사로 편입된 한화오션의 비중은 2,586억 원입니다. 특히 지상방산 부문의 경우 영업이익이 3,01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이익률도 26.1%에 달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증액하는 가운데 한화에어로의 유럽 진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한화에어로는 최근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공장 부지를 선정했고 지난달 폴란드 WB그룹과의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K9 자주포와 천문 다연장 로켓 수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화에어로는 올해 연간 기준으로 K9 자주포 70문 이상, 천무 50대 이상을 인도할 계획인데 1분기에 K9 자주포 20문, 천문 24대를 인도했습니다. 한화에어로는 유럽을 중심으로 중동 시장과 미국 자주포 시장으로도 발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해킹 사고로 인해 위약금 면제와 매출 손실을 포함 3년간 7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해킹 사태 이후 약 25만 명 정도가 이탈했고 곧 지금의 10배 이상인 25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인당 해약 위약금을 평균 최소 10만 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SK텔레콤은 위약금으로 약 2,500억 원을 지출해야 하는 셈입니다. 유 대표는 한 달 기준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약금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 해석을 참조해 이사회 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파장이 큰 부분이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임직원의 인공지능 기반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디바이스 경험 부문에 AI 생산성 혁신그룹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AI 시장을 주도하는 AI 드리븐 컴퍼니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가 인도 스리시티에서 세 번째 현지 가전 공장에 첫 삽을 떴습니다. 기존 노이다와 푸네 공장에 이은 공장으로 이를 통해 인도의 국민 브랜드가 되겠다는 비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CJ제일제당이 일본 치바현에 신규 만두 공장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확산하는 K-트렌드를 동력으로 삼아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의 기회를 잡는다는 전략입니다. 상조 시장에 진출한 코웨이가 자회사 코웨이 라이프 솔루션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코웨이는 우선 렌탈 상품과 결합한 할인 혜택 상품으로 초기 시작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